흔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제임스는 대부분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블로그 월 방문자 수 100만 명, 구독자 수 50만 명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파워블로거이면서 동시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뉴스레터는 단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개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가진 뉴스레터로 평가받는 등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입니다. 바로 고등학교 때 이미 죽었어야 할 남자죠.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 연습을 하던 중 얼굴 정중앙으로 날아온 야구 배트에 맞아 코뼈와 안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임스는 이 사고로 인해 무려 3번의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그의 부모님에게 신부와 사회복지사를 보내주기까지 했었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는 걷는 것마저 연습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인생의 전부였던 야구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서서히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으킨 아주 작은 습관의 기적은 굉장했습니다. 수면부터 공부, 재활, 근력 훈련까지 모든 것을 습관화하며 인생의 장표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는 이윽고 야구 배트 사고가 있고 난 후로부터 6년 뒤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선수이자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일궈낸 것들은 정말 기적일 뿐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다. 자잘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모여 점진적인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제임스 클리어가 전하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성공의 비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브리티시 사이클링 선수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기 전까지 약 100년간 영국의 사이클링 선수들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1908년 이후 올림픽에서는 단 한 개의 금메달을, 가장 큰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팀이었죠. 유럽 최고의 사이클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내릴 수 있다며 영국 선수들에게 사이클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새로 부임한 데이브 브레일스 퍼스 감독은 일명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당신이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모든 일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딱 1%만 개선해보라. 그와 코치들은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먼저 장비의 1%로는 안장을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는 알코올로 닦아서 접지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체의 1%로는 선수들에게 전기로 체온을 올리는 오버쇼츠를 입히고, 몸에 생체 감지 센서를 부착해 운동 중 발생하는 생체적 반응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의 1%로 각 마사지 젤의 근육 회복력을 테스트하고, 외과 의사를 고용해 각 선수마다 적합한 손 씻기법을 가르쳐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췄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티도 안 날 법한 일들이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조정의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영입된 지 겨우 5년 만에 그가 관리하는 브리티시 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석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110년간 파리만 날렸던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우승을 거두었죠. 이 우승은 이후에도 무려 6년간 총 5번의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1%의 성장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는 거죠. 매일 1%씩 성장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년간 1%씩 퇴보할 경우 0.03,
1년간 1%씩 성장할 경우 37.78이라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퍼센트로 생각해보면 그 결과가 더욱 크게 느껴지죠. 이처럼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약 37배 성장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또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도 중국어로 말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들을 켜켜이 쌓아가게 됩니다.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비행기 경로가 몇 도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뉴욕을 향해 LA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 이 조종사가 실수로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결국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습관은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자,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실제로 행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저자 제임스 클리어도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토록 반복하는 것일까? 왜 좋은 습관을 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것인데요. 제임스에 따르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다음과 같이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층은 결과, 즉 아웃컴의 변화입니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과정, 즉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훈련을 한다던가 정리를 한다던가 하는 것,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의 변화입니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믿음, 가설, 편견 등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단계는 없습니다. 모두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 변화의 단계가 아닌 변화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 담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해집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을 경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한 습관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그 일은 나답지 않아 라면서 저항하게 되죠.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고 믿음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바꾸려는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자아상과 맞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과 인간의 행동 규칙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이 퍼즐 상자는 레버를 누르거나 플랫폼을 밟는 등 특정한 행동을 하면 문이 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특정한 행동을 통해 상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맛있는 먹이가 담긴 밥그릇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고양이들은 드디어 레버를 눌렀고 문을 열었죠. 손다이크는 여러 번 이를 거듭해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상자를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상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반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더 자동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손다이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뇌는 왜 그토록 새로운 습관을 힘들어하는가?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되는데요.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결정을 시도한 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된 행동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게끔 설계되어 있죠. 습관화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르게 시도하며 가장 안정적인 최상의 방법을 찾아 자동화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구축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을 바꾸겠다고 무작정 덤벼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됩니다. 그렇기에 실행 의도와 계획을 정하고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공부라면 나는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이라면 나는 저녁 7시에 땡땡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세요.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적정한 습관을 만들었다면 그 위로 습관을 쌓는 공식을 시작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나는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혹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습관 쌓기의 핵심은 바로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습관을 만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였죠. 먼저 병원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장고들은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고 탄산 음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하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수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수를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선택합니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합니다. 습관은 모두 맥락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사온 뒤 냉장고 아래쪽 야채 칸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겠죠? 언젠가 사과를 떠올릴 때쯤이면 이미 사과는 다 뭉그러져 있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싫어해서 먹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애초에 사지도 않았겠죠.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과일 그릇을 만들어 식탁 위에 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과 먹는 습관이 들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다시 구성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분명하게 하세요. 매일 밤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면 정수기 근처에 약병을 두세요.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세요.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세요. 그 세계의 소비자가 아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 다음은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 중 20%가 헤로인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고통스러운 전쟁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귀환 후 3년 안에 90% 이상 중독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중독의 촉매였던 베트남에서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 사라지자 중독 자체도 자발적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촉매가 될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 자체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것을 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습관처럼 자리 잡은 나쁜 버릇이 있을 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유혹 자체를 피하는 편이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고 나쁜 습관을 배제하는 것에도 성공하셨다면 다음엔 이 습관을 계속 해내는 방법을 찾으실 단계입니다. 혹시 골디락스 법칙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합니다. 단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 최상의 존 상태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테니스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너무 쉽고 지루하겠죠. 그런데 만약 전문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너무 어렵고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경기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기회, 실점할 위기 등을 겪으며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고 딱 들어맞는 레벨의 일이어야 합니다. 도전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려울 때 동기는 최대가 됩니다. 지루함과 분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고 수준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지속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도전들로 스스로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야 최고 수준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지속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 제임스가 유명한 역도 코치와 대화를 할 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뻔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능, 유전, 행운 등.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같은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뭔가를 숙련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습은 하면 할수록 점점 일상이 되고 지루해지기 마련이죠. 이처럼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똑같이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꼈을 땐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계속 해나가는 능력입니다. 습관의 변화는 단 한 번의 1%의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입니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됩니다. 습관은 꾸준한 과정입니다. 결승선이나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을 변화시키고 연결하고 쌓아가며 발전해야 합니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해 다음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미미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